안녕하세요. 정원 이근우입니다. 지금부터 동서양 예술의 비교에 관해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서양 예술의 비교라고 해서 어느 한쪽 예술이 우월하고 다른 한쪽 예술이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로 다른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강으로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예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그림은 동서양 예술관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좌측의 동양 그림은 우람한 산수 자연에 비해서 밭을 가는 농부는 화면 좌측 하단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서양화는 멀찌감치 둘러싼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들이 화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양 예술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 조류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사상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입니다. 서양 예술 또한 그 사상적 배경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인간 중심적인 예술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린 천지 창조 중의 일부인 아담의 창조 부분입니다. 신이 최초 인간인 아담을 흙으로 빚은 후에 이제 막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자신을 만든 신을 신앙하는 동시에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오랜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중심적 예술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티란 영화 포스터입니다. 아담에게 생명과 지성을 부여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서양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헤브라이즘, 즉 기독교 사상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서양인들의 오랜 예술적,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사상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인들 역시 인간을 이 세상의 중심이며 만물의 척도로 여겼고 젊은 남성들의 나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를 유지하고 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인간들의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예술 작품 또한 주로 그러한 인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서양의 경우 기독교 경전인 성서는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야말로 신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신은 이런 걸작품들에게 신이 창조한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아주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술작품 역시 이러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스의 경우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르기를 벌거벗은 남자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추잡하고 우습게 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나체, 특히 남자들의 나체를 최고의 조형미로 생각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또한 철저한 인본주의적 예술관이었습니다. 자, 이성과 태양의 신 아폴론상이야말로 19세기경까지 이상적인 서양 남성 체형이라 여겼습니다. 서양인들이 얼마나 인간의 몸을 귀히 여겼으며 예술적으로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의 신체는 아주 불완전하다고 여겨 여성이 나체로 작품에 등장한 것은 훨씬 후대였습니다. 그리스 누드, 즉 서양 누드가 철저한 성차별 의식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비너스는 비록 여신이었지만 하체를 가린 채 조각작품에 등장했습니다. 왜냐?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회화 등에서는 자연의 묘사는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서양 예술 작품상 자연은 단지 인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소품 혹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마치 동양화의 산수화처럼 보이는 뒷배경은 단지 리자 부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을 그린 풍경화가 서양화에서 독립의 장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다이크의 사냥 중인 찰스 1세 그림입니다. 역시 자연은 단지 영국 왕 찰스 1세의 아주 귀족적인 당당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하고 그림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인간인 찰스 1세였습니다. 자, 드디어 17세기에 이르러서 네덜란드로부터 서양화의 독립 장르로 풍경화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투시 원근법을 구사한 이 풍경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풍경화의 등장 시점이 동양화보다 1300여 년이나 늦은 것 역시 인간 중심적인 서양 예술관을 잘 보여주는 서양 예술사의 한 단면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의 예술관은 어땠을까요? 동양의 경우에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 영향을 받아서 자연 중심적인 예술관이 확립되었고, 이는 회화, 조각, 조경 등 각종 예술 작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이자 문인 화가인 왕류의 산수화인 강산설제도입니다. 눈 개인 겨울 사나이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자연 중심적 예술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동양에서 자연이 주체가 되는 이러한 산수화가 그려진 것은 왕류보다 수세기 앞선 위진 남북조 시대로 보고 있으니까 서양보다 풍경화 역사가 1300여 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진경산수화를 창시하고 확립한 화성이라 불리운 겸재정선의 만폭동도입니다. 사람이 잘 보입니까? 중간쯤 노인들과 시동이 지금 수려한 금강산 만폭동의 경치를 즐기고 있는 그림인데, 아주 옆에 무성이 서 있는 소나무보다도 인간을 더 미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즉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주위의 나무나 돌멩이나 풀포기 등과 마찬가지인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동양의 사상이 잘 표현된 그림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에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말은 정말 가당치 않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자연 역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대단히 섭섭해했을 겁니다. 자, 스스로 그러하련. 자연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서양인들과 달리 신이 아닌 자연을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배우고 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의 보호와 혜택을 감사히 여기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정기의 묘화 조옥도 역시 제목부터 자연 중심적입니다. 정기는 한의원으로 당시 중인 계급이었습니다만 4대 부였던 추사가 그러한 신분을 초월해서 아주 총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을 못 채우고 요절했습니다. 바야 흘러 봄동산에 묘화가 만발하고 바위 틈새에는 파릇파릇 새풀이 돋아나고 있는 이런 봄입니다. 산골 초가에서 응가하며 글을 읽고 있는 벗에게 불그스름한 옷을 걸친 친구가 검은고를 들고 찾아가는 선비들의 우정과 봄의 정취가 무르녹은 그림입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이
유붕이 자원방내하니 불역 낙후하겠죠. 이 그림의 주인공 역시 결코 인간이 아니고 자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북송의 저명한 서예가이자 미점 산수로도 유명한 미불이 생명이 없는 커다란 바위에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서양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우상 숭배한다고 상당한 비난을 해슴직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돌을 천지자연의 뼈로 보고 귀히 여긴 동양인들의 자연중심적 예술관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예술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각 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동서양 예술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기의 유명한 천재 조각가 도나텔로의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후 참여하며 고행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아주 여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목재입니다. 자, 이것은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라오쿤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뛰어난 예술성의 감탄에 맞이하지 않았던 걸작품입니다. 지금 큰 뱀 두 마리에 감겨 죽어가는 라오쿤 부자의 고통을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러한 서양의 조각상들을 보면 대단히 사실적입니다.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서양의 조각 작품들을 보다가 보면은 재료들을 무자비할 만큼 자르고 깎고 부수고 갈고 해서 마치 재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작법으로 인해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나 격이 낮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조각 작품들 한번 볼까요? 돌하루방, 즉 돌할아버지죠. 그 옆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재료 본연의 모습에 최소한의 훼손을 가하고 가급적 자연 그대로를 살리려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해학적이기까지 합니다.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국보 제84호 서산마의 삼존불입니다. 이 역시 최대한 자연을 훼손치 않고 암석에 그대로 부처님과 보살상을 새긴 작품입니다. 고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서해의 남양만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시절 바다를 향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남양만으로 가는 길목에 마의 석불을 새겨놓고 부처님의 가호를 빌곤 했던 것입니다. 자, 동서양 예술관의 차이는 자연을 조경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을 대표적인 조경인 정원예술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정원입니다. 기하학적인 인공미의 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입장객들은 종이 한 장 떨어뜨릴까봐 신경 쓰일 정도입니다. 왠지 화려한 옷과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서 아주 교양 있고 기품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하며 품위 있게 거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 궁전의 화려한 분수입니다. 분수야말로 서양 조경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자, 그러나 동양의 정원에는 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5대 궁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분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거꾸로 역류시키는 것으로 물의 생리와 자연의 순리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수궁에는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외세에서 만들어진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정원들을 볼까요? 서양의 정원과 달리 우리의 4대 정원 중 하나인 조선시대 정원들은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원을 설치하다 중단해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전혀 손질하지 않고 야생의 자연 그대로를 방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미의 절정인 서양 정원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맛과 멋을 만끽하며 입던 옷 그대로 걸치고 언제 가도 눈치 보지 않고 흥얼거리며 노닐 수 있는 푸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정원 예술입니다. 이러한 정원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동서양 예술의 비교 중 제1강으로 서양의 인간중심적 예술관과 동양의 자연중심적 예술관을 회화와 조각 그리고 정원예술 등으로 나누어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제2강으로는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동양과 서양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